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의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최근 2주 사이 중국 이외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13배 증가했고 피해국도 3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몇 주 동안 환자와 사망자, 피해국의 수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WHO의 팬데믹 선언은 1968년 홍콩 독감과 2009년 신종플루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서울 신도림동 콜센터와 관련한 확진자가 99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의 확진자도 200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콜센터뿐만 아니라 집단 감염 위험이 큰 사업장들에 대해 정부는 자리 배치와 출퇴근 시간 조정을 통해 밀집도를 낮추도록 했고, 역시 감염에 취약한 PC방과 스포츠센터 같은 시설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구에서도 콜센터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남산동의 신한카드 콜센터에서 19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대구 성당동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도 지금까지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구 지역의 신천지 신도 5,600여 명은 어젯밤 자정을 기해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확진자가 1,000명 넘게 나온 미국에서는 특히 200명 이상이 감염된 뉴욕주에서 도시 봉쇄 조치까지 나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대책이 오늘 아침에 나올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가 2019년 국가별 인권 실태를 발표하면서 북한 정권의 책임을 강조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정할 민주당의 전 당원 모바일 투표가 조금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앞서 의원총회에서도 다수가 찬성 의견을 발표했고 사실상 참여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결국 코로나19의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중국 우한에서 첫 번째 의심 환자가 나온 이후 3개월여 만입니다. 그동안 110여 개 국가에서 12만 명 이상이 감염됐고 4천 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때문에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WHO의 팬데믹 선언은 과거 홍콩 독감과 신종플루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네, 세계보건기구는 이 같은 세계적 대유행 선언으로 각 나라들이 더 공격적인 대응을 하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그럼 이 WHO는 제 역할을 잘 해줬는지, 앞서 국제 비상사태 선언 때도 또 중국의 조사팀을 파견할 때도 그리고 이렇게 팬데믹을 결국 말할 때까지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건 1968년 홍콩 독감과 2009년 신종플루에 이어 역대 세 번째입니다.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팬데믹은 구체적으로 6개 대륙 가운데 2개 대륙 이상에서 지속적인 감염이 일어나는 상황을 말합니다. 감염병 경보 단계 가운데 가장 위험한 수준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12만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4,3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피해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It's a word that if misused can cause unreasonable fear or unjustified acceptance that the fight is over. 한국 등 여러 나라가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만큼 각국의 적극적인 대처와 연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WHO가 팬데믹 선언을 미루다 결국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금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193명의 절반이 넘습니다. 정확한 감염원이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슈퍼 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이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까지 서울 구로구 콜센터와 관련된 확진자는 99명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에 사는 사람이 70명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절반 가까운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부천, 안양 등에서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인천에서도 1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무려 20곳이 넘는 시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겁니다. 콜센터 빌딩 입주민과 근무자에 대한 검사가 계속되고 있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이 중대한 분수령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만이 아니라 또 경기도 인천에 다 거주자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새 이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서 지금 역학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19 국내 누적 확진자는 7,755명, 사망자는 66명입니다. 전체 확진자의 80%는 집단 감염으로 발생했습니다. 의료기관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서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그리고 직장, 다중이용시설 등의 순으로 확진자의 61%는 신천지와 관련돼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구로 콜센터 확진자들 중에는 2월 말부터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출근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시점은 지난 8일, 그러니까 열흘 동안이나 직원들이 광범위하게 감염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당초 방역당국은 콜센터 직원들이 지난 4일부터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각 자치구가 공개한 확진자 동선을 보면 의심 증상이 나타난 시점은 더 빨랐습니다. 마포구 5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8일 인후통을 앓고 사흘 뒤 병원을 찾았습니다. 양천구 40대 여성 B씨는 지난달 29일 근육통과 인후통 증상을 겪고 이틀 뒤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구로구 50대 여성 C씨는 지난 2일 발열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다음 날은 못 일어날 정도로 아파 오후에 출근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던 시점에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자가격리를 못하고 회사에 나왔습니다. 모두 병원에 들렀지만 감염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병원 측은 한 확진자에 대해 해외여행이나 대구를 방문한 적이 없어 급성 인후염 정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직원들은 지난 9일이 되어서야 검사를 실시하고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서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 콜센터 내부에서 광범위한 감염이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기간 동안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광범위하게 2, 3차 감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큽니다. JTBC 전영입니다. 서울 여의도 대형 증권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로 콜센터에서 일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녹즙 배달원으로 다녀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금천구에서는 마을버스를 운전하던 콜센터 직원의 남편이 감염됐습니다. 버스 운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여의도 대형 증권사 두 곳에서 긴급 방역이 이뤄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여성이 녹즙 배달원으로 다녀간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 여성은 지난 6일까지 구로 콜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증권사 측은 오전 7시 이전에 비대면 방식으로 배달했고 CCTV 확인 결과 마스크와 장갑을 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한 40명 마스크하고 장갑은 항상 끼고 하니까요. 그분이 사용하던 모든 비품은 다 폐기했고요. 배달을 받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증권사 직원들은 자가 격리됐습니다. 금천구에선 마을버스 기사가 감염돼 금천 01번 노선 운행이 한때 멈췄습니다. 버스 기사는 앞서 확진된 콜센터 직원의 남편으로 검사받기 전날인 8일 밤까지 운전을 했습니다. 밀접 접촉한 동료 등 7명이 모두 음성으로 나와 해당 노선은 약 40시간 만에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구로 콜센터 인근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에서도 방역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안양시는 관내 확진자 4명이 매일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콜센터를 오갔다고 밝혔습니다. 광명과 의정부, 김포 등의 확진자도 대부분 대중교통으로 통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마주친 사람들은 특정할 수 없어 접촉자에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어제 0시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755명입니다. 이 가운데 90%에 가까운 6,701명이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입니다.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구에서도 콜센터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청을 연결합니다. 김재영 기자, 지금까지 대구 지역 콜센터에서는 몇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까? 네, 대구 남산동의 신한카드 콜센터에선 19명의 확진자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모두 같은 층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입니다. 이 2층에는 직원이 총 64명인데 그중 3분의 1가량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 확진자는 신천지 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직원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의 콜센터가 신한카드 이곳 한 곳이 아니죠? 네, 대구 성당동의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도 지난달 28일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5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현재 직원 259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는데 내일부터는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들이 정상 출근합니다. 이렇게 확진 사례가 잇따르자 대구시는 콜센터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김 기자. 어제 대구에서는 3명이 추가로 목숨을 잃었군요. 기저질환, 그러니까 평소에 지병이 없었던 70대 후반의 남성도 세상을 떠났죠. 네, 어제 오후 5시 49분쯤 79살 남성이 대구 파티마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일 발열과 호흡곤란 증세로 응급실을 찾았고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확진 당일 중환자실에 입원해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이 남성은 기저질환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을 포함해서 어제 하루에만 대구에서 사망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네, 사망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중증의 고령 환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치료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총 사망자는 66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에서 46명, 경북에서 18명입니다. 확진자의 증가 추세는 떨어지고 있지만 사망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어젯밤 자정을 기해서 신천지 신도 5,600여 명에 대한 자가격리가 풀렸죠? 네, 대구 지역 신천지 신도 5,647명의 격리가 오늘부로 해제가 됐습니다.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이들인데요. 대구시는 이들이 대규모 모임이나 예배를 갖지 못하도록 시설 폐쇄를 2주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대규모 인원이라 이들의 동선을 하나하나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가격리 중인 또 다른 교인들과 만나거나 또 다른 장소에서 모임을 가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JTBC 김재현입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당국의 대응 수위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확산 지역 일부를 봉쇄 지역으로 설정한 데 이어서 오늘부터 공공시설도 폐쇄할 예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다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에 코로나19 대응책을 발표합니다. 도시 일부가 봉쇄 지역으로 설정된 뉴욕주 뉴로쉘시에 나가 있는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임정주 특파원. 봉쇄 지역 설정에 따른 공공시설 폐쇄 조치도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 그곳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뉴로쉘시는 도심의 한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반경 1.6km 한쪽이 봉쇄 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뉴욕주 확진자 170여 명 가운데 100명 이상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자 뉴욕주가 내린 조치입니다. 5시간쯤 뒤면 봉쇄 지역 내 학교와 교회 등 공공시설이 오는 25일까지 2주간 폐쇄됩니다. 다만 도로가 폐쇄되거나 개별 주민들의 이동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취재팀이 오늘 마스크와 장갑 등 방역장비를 착용하고 봉쇄 지역을 취재했습니다. 이미 학교와 교회 상당수가 문을 닫았습니다. 간혹 오가는 차량들만 보일 뿐 주민들의 움직임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인근 상점 종업원은 학교가 문을 닫다 보니 거리에 학생들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곳 지역 언론은 봉쇄 지역 내 주민들이 불안과 좌절을 느끼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내 확진자가 이미 1,000명을 넘어섰잖아요. 당국은 어떤 대응 조치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 내 확진자는 1,000명을 넘어 이제 1,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31명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집회나 행사를 금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대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서부 워싱턴주는 광역 카운티 3곳을 대상으로 25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또 조만간 학교 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주지사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So starting today, I am ordering pursuant to my emergency powers that certain events in King, Snohomish, and Pierce County with more than 250 people are prohibited by order of the governor. 네, 연일 불안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뉴욕 증시의 상황도 살펴보죠. 오늘도 크게 떨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진 데다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까지 겹치면서 또다시 크게 떨어졌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6% 가까이 하락하면서 1,400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4% 넘게 떨어졌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과 피해가 심상치 않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들을 할지 궁금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권 최고 경영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몇 가지 결정을 내렸다며 오늘 밤 코로나 대응책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시간은 밤 8시, 한국 시간으로는 잠시 뒤 오전 9시쯤입니다. 출렁이는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주 뉴로셀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월마트와 애플, 모건 스탠리 등 미국 기업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비롯한 비상 대책에 나섰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월마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곧바로 직원 비상 휴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근무지 폐쇄나 격리 조치로 일하지 못하게 된 직원에게 최대 2주간 급여를 주고 결근 처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확진자가 2주 뒤에도 복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급여를 대체할 추가 지원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애플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이 나와 격리됐습니다. 아일랜드의 애플 사무실 직원으로 전 세계 애플 사무실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모건 스탠리와 바클레이즈, 블랙독, 웰스파고 등 금융사에서도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사무실 직원 1명씩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늘자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트위터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은 직원들에게 되도록이면 집에서 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발병으로 긴급 회항한 미국 크루즈선에서는 승객들의 하선이 사흘째 진행 중입니다. 당국은 1시간에 100명씩 하선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진행 지연으로 승객 1000여 명은 아직도 배 안에서 격리된 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크루즈선에서 내린 승객 1,400여 명 중 미국인 승객 대부분은 군 기지로 이송돼 격리 생활에 들어갔고 캐나다와 영국 승객들은 전세기로 귀국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일본에서는 7월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지금 최대 현안이죠. 도쿄 조직위 안에서도 올 여름에 못하면 2년 뒤에 하는 게 최선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소식도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 일본이 올해 관광객 목표로 삼은 수치가 4천만 명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1,000만 명대에 그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중국과 한국에서 일본을 가는 사람이 없는 영향도 큽니다. 이 소식은 도쿄 윤서령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재작년 외국인 관광객들이 홋카이도에서 쓴 돈은 1조 6천억 엔, 약 18조 3천억 원으로 관광 분야는 이 지역 경제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자 지금은 국내 여행객조차 꺼리는 곳이 됐습니다. 일본은 올해 관광객 4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했지만 코로나19로 이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이대로라면 4천만 명은커녕 1,000만 명대에 머무를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 호텔은 작년 9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현재 또 호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모두 관광객 특수를 노렸던 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호텔업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주로 찾던 일본식 여관, 료칸 등 전국 8개 업체가 실제로 코로나19 영향으로 도산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전 관광객 중 절반은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간 사람들입니다. 先は読めないですもんね。医者だってわからないんだから、返せる範囲内でお金借りないと。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등에 약 18조 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북한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에 북한 정권의 책임을 강조하는 직접적인 평가 내용이 올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년째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019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17년 보고서엔 북한 주민이 지독한 인권 침해에 직면했다는 표현을 담았지만 2018년에 이어 이번 보고서에서도 과격한 표현은 없었습니다. 북한 정권이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 문제에 대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미국에 돌아와 숨진 오토 원비어 사건과 관련해선 북한이 여전히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1949년 이후 김씨 가문이 이끄는 독재 국가라고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누구나 알만한 일반적인 얘기들을 보고서에 담은 것입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의 인권 유린 사례를 소개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It tries to hide what it's doing by intimidating journalists. Chinese citizens who want a better future are met with violence. 미 국무부 측은 또 북한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 주민의 취약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꺼낸 말입니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북한에 번졌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비례대표 연합정당에 결국 참여를 하게 될지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가 오늘 아침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24시간 동안 진행이 되니까요. 내일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비례연합정당 합류 여부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당원 투표는 오늘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만 온라인에서 진행됩니다. 권리당원 80만 명이 참여 대상입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이미 찬성 쪽으로 기운 상황입니다.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이라는 새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석을 더 하나도 추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순위는 소수당한테 다 배정을 하고 비례용 정당 없이 선거를 치를 경우 민주당이 얻을 비례대표 의석수를 7석으로 예상해 후보 7명은 연합정당 후순위 공천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도부 내에서도 끝까지 반론이 제기됐지만 선거연합정당 참여로 상당한 민심 위반이 있을 것으로 당은 개인 의견이란 이유로 반대 발언은 뺀 채 회의록을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연합정당 불참을 선언한 정의당은 이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군소정당 배려는 내세우는 명분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으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을 누구나 짐작하고 있는 JTBC 김소현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서울 콜센터발 확진자가 100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3차 감염이 어디까지 퍼졌을지 지금 긴장감이 또 한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나온 확진자들의 동선에 제주도가 잇따라 포함이 돼서 제주도가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앞서 당일 여행을 다녀온 확진자가 있었는데 또 다른 한 명은 이틀 동안 제주에 머물렀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구로콜센터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지난 7일에 제주도를 다녀가면서 제주도가 역학조사를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구로콜센터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확진자 1명도 제주도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족 4명과 A씨가 지난 7일부터 1박 2일로 제주 여행을 갔다 온 건데요. A씨는 제주도에 머무는 동안에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고 또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에 제주도에서 돌아온 뒤 콜센터에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A씨는 현재 서울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에서는 하루 동안 늘어난 확진자 수가 2,000명도 넘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1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 누적 확진자 수가 12,46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보다 2,313명이 증가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하루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은 것은 처음인데요. 사망자도 전날 대비 196명 증가한 827명으로 잠정 파악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그런 숫자입니다. 또 누적 확진자 수 대비 누적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도 6.6%로 세계 평균 3.4%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에 대비해서 마스크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해서 논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는 지난 9일부터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마스크 배포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러나 시 당국은 조선학교 부설 유치부는 배포 대상에서 뺐습니다.
시 당국이 지도 감독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면서 했는데요. 해당 유치원에는 원화 41명이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의가 이어지자 사이타마시는 배포 대상에 조선학교 유치부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정리해서 잠시 후 8시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비가 코로나19 민생경제대책 관련 세법을 심사했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를 선정할 때 연매출 기준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오늘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합의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이 어제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총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이번 총선의 화두가 양당 체제 극복이라며 이를 위해서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 위성 정당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준비해온 밥과 반찬으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질병관리본부를 찾은 것은 처음입니다. 콜센터를 운영하는 이동통신 3사가 집단 감염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SK텔레콤의 콜센터 직원들이 오늘부터 재택근무에 들어갑니다. 전체 6,000명 가운데 1,500명가량인데요. KT 역시 현재 300명 정도의 수준인 재택근무 인원을 늘릴 방침이고 LG유플러스는 어제부터 순차적으로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고용지표에서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감지가 된 부분, 일시휴직자가 지난해보다 14만 명이 넘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휴업과 휴직을 한 경우가 많아져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급증을 한 건데요. 코로나 사태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달부터 더 본격화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롯데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청사 면세점 영업을 오늘부터 잠정 중단을 합니다. 전 세계 나라와 지역 110여 곳에서 우리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항공편도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내려진 조치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각급 학교에 오는 23일 개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하면서 방역 물품과 급식, 수업 시간 마스크 착용 등의 생활 수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어학원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2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학원 수강생인 30대 남성이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충북 괴산군 중원대학교의 한 연구실에서 드론 충전기가 폭발해 불이 났습니다. 충전기가 과열돼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종교시설의 집회 행사 전면 금지를 검토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건부로 허용을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하면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 유지 등을 조건으로 이번 주 일요일부터 종교계 집회가 허용이 됩니다. 문화재청이 북한과 함께 비무장지대 일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공동 등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판문점과 도보다리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오는 11월까지 신청서 작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은 1년에 평균 7.5권의 책을 읽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종이책과 전자책을 합해서인데 종전 조사인 2년 전 조사보다 2권 가까이 줄었습니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느라 책을 읽기 어렵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노동계 의견을 듣습니다. 오늘은 한국노총, 내일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납니다. 양대 노총에서 먼저 만남을 제안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4월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과 인사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당 지도부가 이들의 재심 요구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를 포함해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있어서 오늘 최고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 선고가 나옵니다. 1심 3년 6개월에서 2심에서는 징역 3년으로 일부 감형이 됐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무척 포근합니다. 오늘 아침 곳곳 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고요. 기온은 빠르게 올라 일교차가 15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밤부터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서울 등 중북부 지역에 내일 새벽까지 5mm 정도 예상되고요. 강원 산간은 기온이 낮아서 눈으로 쌓이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대부분 맑겠고요.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광주와 대구가 1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높겠고요. 북한도 함흥이 14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침 추위는 계속 이어집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마스크를 미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등장했습니다. 전화나 메시지로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경보를 내렸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A씨는 최근 친언니로부터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한꺼번에 싸게 살 기회가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별 의심 없이 90만 원을 보냈습니다. 친언니의 아이디로 온 메시지인데다 계좌번호를 치니 마스크 회사라고 한 법인 이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기범이 아이디를 훔쳐 벌인 일이었습니다. 쇼핑몰 직원과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사례도 있습니다. B씨는 한 쇼핑몰에서 마스크가 대량으로 결제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쇼핑몰 상담원을 사칭한 조직원은 범죄에 이용된 것 같다며 경찰을 가장한 또 다른 조직원에게 연결시켰습니다. 결국 이들은 A씨의 금융정보를 모두 넘겨받은 뒤 스마트폰 앱을 원격 조종해 수십만 원을 빼내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족이나 친구가 메신저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면 반드시 전화통화를 해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은 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서울시 고덕동의 한 아파트 전력 케이블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0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700여 세대와 인근 아파트 일부에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단지 내 맨홀 아래에 매복된 전력 케이블에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기도 광주의 한 신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건물 4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펌프차 등 소방차 30여 대와 소방관 60여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고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묘지에서 발견된 유골은 모두 261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과수는 80여 구로 알려진 신원 미상 유골에 대해 분류 작업을 진행한 결과 모두 261명의 유골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사람들의 사망 원인은 매장 기간이 오래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과수는 발견된 유골 가운데 5.18 행방불명자 유골이 섞여 있을 수 있는 만큼 DNA 유전자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의 팬데믹, 그러니까 세계적 대유행을 결국 선언했습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7,755명에 이릅니다. 어제 대구에서 3명이 추가로 숨지면서 사망자는 66명이 됐습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WHO가 결국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1968년 홍콩 독감이 있었고요. 2009년에 신종플루가 있었는데 이번이 세 번째 팬데믹 선언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한 대륙이 아니라 최소한 2개 이상의 대륙에서 환자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람 간에 전염이 되고 질병과 사망을 유발할 때 이제 팬데믹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2009년 신종플루 때도 팬데믹이 선언이 됐는데 네. 그때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때는 사실은 백신과 치료약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이 좋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19는 팬데믹 선언이 됐지만 사실은 치료약제나 백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사망률이나 그런 문제가 더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WHO가 좀 더 빨리 팬데믹을 선언하고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WHO가 조금 계속 연기하고 미루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진짜 방송국에서 도리어 일찍 팬데믹을 선언하고 대부분 많은 확자들은 이미 팬데믹이라고 선언을 한 상태였습니다. 네. 110여 개 국가에서 12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됐고요. 사망자도 4천 명을 네. 넘어섰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처음으로 의심 환자가 발생한 것이 지난해 12월 8일이었으니까요. 3개월이 훌쩍 넘어섰는데 왜 이렇게 주저를 했을까요? 글쎄 아무래도 그거는 WHO의 어떤 상황이 어떤지 네.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하여튼 좀 많이 늦은 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 대처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늦어지지 않았나. 특히 최근 1, 2주 사이에 특히 유럽이랑 미주에서 많은 환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코로나19의 특징상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염이 확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WHO가 각국의 공격적인 대응을 주문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우선은 이제 각 나라마다 지금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을 다 봉쇄를 했죠. 그런 식으로 어떤 지역 간의 교차를 우한처럼 봉쇄를 하거나 네. 그다음에 학교 휴교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회사 자체의 재택근무 이런 우리나라에서 하는 식이나 우한에서 했던 그런 봉쇄 전략을 가장 우선적으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각국에서 백신이라든지 치료약제 개발을 박차를 가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방역 대책에도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좀 최근에는 대구 신천지 중심의 어떤 그런 치료나 방역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콜센터 문제가 생기면서 걱정을 했던 서울 경기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사실 본격적인 지역 감염의 우리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존의 대구 신천지는 약간의 어떤 좀 다른 표본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치사율이 낮게 나온 것도 대구 신천지의 젊은 분들,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면서 분모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치사율도 낮게 나온 이유도 사실은 치사율도 더 낮출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초기에 발견을 못하고 많은 환자들이 대기 상태에서 사망을 하셨거든요. 그것만 교정이 된다면은 더 낮출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젊은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치사율이 낮게 나온 그런 경향이 있고 앞으로 서울, 경기 본격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치사율이라든지 이 코로나19의 감염의 전파 속도 그런 것이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대구에서 3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고령의 중증 환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고 있는데 네. 이 부분 어떻게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 고령자인 경우, 특히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증상이 경미하거나 없어도 반드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고령자들은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나시거든요. 네. 발열이 없는 경우도 많고 그 대신에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2, 3일 대기하거나 집에 계시다가는 대부분 돌아가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치료 방침을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진이 된 경우는 젊은 경우, 증상이 경미하고 없는 경우는 자가격리를 하거나 증상이 약간 있는 경우는 생활치료시설에서 우리가 관찰을 하면서 증상이 나빠지는지 상태를 보고 퇴원을 시키고 병동으로 이전을 하고 하지만 고령자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은 확진이 되는 순간 바로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마련을 해줘야 이분들이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서울 경기가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이 많지만 사실은 유용한 가용 병상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서울 경기에서 폭발적으로 1,000명, 10,000명 이렇게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병상을 도저히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중증 환자 중심으로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경증인 경우에는 생활치료시설 아니면 자가격리를 하는 과정에 모니터는 계속 할 수 있게 저희가 어떤 지침을 마련해야 되고 최대한 빨리 임상시험이 끝나서 효과가 있는 약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데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1,000명, 10,000명 이상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콜센터와 관련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걱정이 되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콜센터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그냥 몇 명인 줄 알았지만 지금 저 100명, 200명이 있고 그 콜센터 건물에도 많은 또 회사가 들어가 있죠. 네. 산후조리원이 있고 또 주변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지역인데다가 지하철이 통합니다. 제가 서울 경기를 가장 위험하게 생각했던 게 지하철이에요.
지하철은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수단이고 거기에서는 밀집하게 있기 때문에 접촉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대구에서 환자가 발생했다면 서울, 경기에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게 늦게 발견이 됐고 한 가지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들이 보니까 2월 말에 증상이 있었는데 네. 환자분들이 이게 어떻게 지금까지는 코로나19 검사가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병원을 가시면 대구 연관, 신천지, 외국 여행력이 없으면 안 되고 또 의사가 소견상 검사를 해라고 할 때만 검사가 되거든요. 아니면 본인 부담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검사를 못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시간부터는 증상이 있고 본인이 어떤 그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 검사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게 지침을 바꿔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시약 진단 자체가 아직은 6시간이라 오늘 검사랑 내일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걸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진단 시약을 빨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은 뭐 유사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일단 2, 3일 기다려봐라. 네. 뭐 감기거나 뭐 다른 것들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기다리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뭐 좀 증상이 없다 싶으면 바로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확산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고 그러면 바로바로 네, 진단을 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겠군요. 네, 그게 필요합니다. 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감염원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확진자들도 있잖아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사회 감염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감염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역학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위생과 치료약제로 치료 방침으로 계획을 바꿔야 되는 거죠. 네. 자, 현재 우리 정부 그리고 자치단체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개인적으로 약간 좀 늦지 않았나. 특히 서울, 경기를 너무 조금 발생이 적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몇 명씩 발생하는 거로 생각을 했지만 서울, 경기야말로 정말 우한과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말씀드린 대로 검사를 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게 조금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병상이라든지 가용할 수 있는 그런 병동을 빨리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국내 확진자 증가 폭이 조금씩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3차 전파의 우려가 지금 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부도 그렇고요. 우리 국민들도 보다 더 긴장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보건당국이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집단 감염 사례들입니다. 콜센터에서의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정부는 이런 비슷한 환경의 시설들에 대해서 집중 관리에 나섰는데요. 밀집해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이 또 PC방이죠. 확진자가 실제로 이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높은 곳 가운데 한 곳입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PC방입니다. 문이 닫혔고 영업을 쉰다는 안내문이 놓여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나온 확진자 가운데 4명이 같은 날 이 PC방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입니다. 3월 1일 저녁 6시쯤 27살과 28살 형제가 PC방에 왔습니다. 밤 9시쯤 다른 27살 남성이, 10시에는 또 다른 22살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있었던 사람은 최소 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같이 머무른 장소는 PC방 한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2m 이내에 이렇게 있고 확진자가 기침 재채기 하면 키보드가 됐든 모니터가 됐든 마우스가 됐든 이런데 바이러스가 묻고 근데 그게 소독이 안 되면 뭐 수일까지도 가기 때문에 주변 PC방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는 또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더 안심이 되잖아요. 이 PC방은 자체적으로 소독을 합니다. 또 손님에게 알코올 솜을 나눠주고 손소독제도 쓰게 권하지만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능하면은 착용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기는 하는데 뭐 제가 어떻게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간식 자주 먹는데 지금은 안 먹게 되네요. 네. 혹시 몰라 조심하는 것 같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전문가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개강이 미뤄진 대학교에서도 학교 시설을 이용한 대학생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텐데 등록금을 다 내야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란입니다. 이 소식은 박민규 기자가 전합니다.
한양대는 확진자가 나온 의과대학 본관 가운데 1층과 2층을 폐쇄했습니다. 이 건물 2층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2세 학부생입니다. 지난주인 2일과 3일, 6일까지 출근했고 어제 확진받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던 밀접 접촉자는 3명, 14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의대생들과는 동선이 겹치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한양대는 학생이 마스크를 쓴 채 2층에서만 근무했지만 혹시 몰라 6층에서 진행하던 임상실습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희대는 한의과대학 건물 출입을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 우려 때문에 2주 전부터 모든 건물 출입구를 하나만 남겨놨고 신원 확인을 거친 학생과 교직원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도록 한 상태였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건 대학원 졸업생 24세 A씨입니다. 1일과 7일 두 차례 이 건물 10층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이문동 동안교회에서 확진자와 접촉했습니다. 명지대에선 어학당에 다니던 20세 중국인 유학생이 감염됐습니다. 대학들은 다음 주 온라인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재택 수업을 하란 교육부 지침에 따른 겁니다. 가천대는 아예 3월 말로 개강을 늦췄고 서울여대는 1학기 강의를 모두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인하 여론에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7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의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을 결국 선언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최근 2주 사이 중국 이외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13배 증가했고 피해국도 3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몇 주 동안 환자와 사망자, 피해국의 수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WHO의 팬데믹 선언은 1968년 홍콩 독감과 2009년 신종플루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서울 신도림 콜센터와 관련한 확진자가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같은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과 PC방, 스포츠센터 같은 시설들에 대해 정부가 집중 관리에 나섰습니다.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구에서도 콜센터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남산동의 신한카드 콜센터에서 19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대구 성당동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도 지금까지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구 지역의 신천지 신도 5,600여 명은 어젯밤 자정을 기해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확진자가 1,000명이 넘게 나온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뒤에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출렁이는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대책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여서 주목됩니다. 미 국무부가 2019년 국가별 인권 실태를 발표하면서 북한 정권의 책임을 강조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정할 민주당의 전당원 모바일 투표가 오늘 아침부터 하루 동안 진행이 돼서 내일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사실상 참여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아침엔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무척 포근합니다. 오늘 아침 곳곳 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고요. 기온은 빠르게 올라서 일교차가 15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밤부터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서울 등 중북부 지역에 내일 새벽까지 5mm 정도의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은 기온이 낮아서 눈으로 쌓이겠습니다. 최고 3cm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대부분 맑겠고요.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또 강원 동해안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광주와 대구가 16도까지 오르겠고요. 북한의 경우에도 함흥이 14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침 추위는 계속 이어집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지난달 고용지표의 속을 들여다보면 코로나19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시민들이 외출을 줄이면서 서비스업 일자리는 택배나 음식 배달 정도만 늘었을 뿐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도소매점의 취업자도 크게 줄었는데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송지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고용센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식당에서 5년간 주방장으로 일한 30대 김모 씨는 지난달 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데 코로나19가 직격탄이 됐습니다. 2월 마지막 주 되니까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뭐 150만 원, 200만 원 팔다가 갑자기 20만 원, 30만 원 팔고 이러니까 결국 주말 아르바이트생 2명에 이어 김 씨도 가게를 나오게 됐습니다. 한 170, 180만 원 받을 수 있는 근무 시간을 짧게 해가지고 사람을 구하겠다. 호텔 청소를 하는 50대 여성의 휴대전화 달력입니다. 최근 쉬는 날을 뜻하는 휴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외국인 손님이 90% 줄어섭니다. 한 달이면 거의 25일 정도는 일을 했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2번 정도밖에 못해요. 저번 달에 제가 월급한 게 120? 이 자리는 더 깎이죠. 70, 80 너무 많이 나오겠네요. 이처럼 코로나19가 확산된 영향으로 지난달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 증가폭은 한 달 전과 비교해 5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일자리가 늘지 않은 건 건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10년 넘게 일한 황명석 씨도 지난달 24일 공사를 마지막으로 일자리가 끊겼습니다. 끝나기 전에 바로 한 달 전에는 벌써 다른 데서 오라, 언제 올 거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뭐 그런 자체가 아예 없어요. 여기에 공연과 스포츠 경기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관련 일자리도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이러자 지난달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은 1년 전보다 34% 늘었습니다. 2월 고용지표 조사는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기 전인 지난달 중순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우리 고용시장에 미친 충격은 3월 고용지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타다가 렌터카 호출 영업을 다음 달 11일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예고했던 대로 사업을 접기로 한 겁니다.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된 10,000명 넘는 드라이버들은 막막하단 반응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혁 대표는 타다 드라이버가 쓰는 모바일 앱에 글을 올렸습니다. 4월 10일 타다 베이직 영업을 종료한다는 내용입니다. 타다 베이직은 타다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타다 베이직 형태의 호출 영업을 막는 여객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내린 조치입니다. 박재혁 대표는 적자가 수백억 원인 상황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을 버티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정부와 국회를 신뢰할 수 없어 더 이상 타다에 투자할 수 없다고 홍보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타다 측은 이미 몇몇 협력업체에 운행 차량을 줄여달라고 통보했습니다. 타다의 영업 중단 예고로 당장 12,000여 명의 타다 기사는 한 달 뒤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아쉽죠. 이런 좋은 서비스가 나머지 드라이버들은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될 상황인데. 타다는 고급 택시 형태의 타다 프리미엄과 공항 서비스인 타다 에어 등 바뀐 법안의 틀 안에서 가능한 영업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쪽으로 근무를 옮겨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기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추경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또는 일부 계층에게 1인당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포퓰리즘이다, 퍼주기다 이 같은 비판도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우리 경제의 타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고용지표를 봐도 코로나19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고요. 신 교수님, 현재 상황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그 경제 거시 통계는 2월, 3월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통계들이 아직 잡히질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거시 지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4월, 5월이 되면 나타날 텐데 이제 그거는 이제 봐야 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한 달, 두 달 정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일단은 굉장히 그 많은 음식, 숙박, 여행, 그다음에 택시, 운송, 그리고 공항, 항공, 여행 이쪽에서 지금 굉장한 타격이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통계로는 아직 안 잡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사태는 지난번에 이제 메르스 사태와 비슷하게 이런 어떤 서비스 업종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준 것이 통계로 드러나려면 4월, 5월쯤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안 좋다는 것만 알지 통계로는 드러나는 게 별로 아직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네, 일자리를 많이 잃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현재 상황을요? 예, 지금 일단 경제 충격으로 보면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에 최대의 충격인 것 같습니다. 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주로 내수 부분에서 큰 타격이 있고 실업자들 또 한 300만 실업자들 또 한 500만 영세 자영업자들 또 한 700만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특징은 심지어 고소득층도 예를 들면 뭐 항공사 조종사라든지 스튜어디스 같은 분들도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어젯밤에 독일의 메르켈 수상이 전 국민의 한 70%까지 감염되는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상황이라면 그렇게 오래 간다면 IMF 경제 위기를 능가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서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요. 네. 예. IMF 경제 위기 그리고 글로벌 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와도 비교를 해봤을 때 뭐 그게 버금가는 아니면 그 이상은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이번 사태를 뭐 그 IMF나 네. 2008년의 금융 위기와 견주어 보는 것은 저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는 것이 2008년도는 문제가 명확했어요. 서브 프라임 금융기관들의 부실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돈으로 그 서브 프라임 위기를 원인을 제거하면 금방 회복이 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치료약도 없고 이게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대한 그 어떤 확실한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다는데 문제가 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과거에 이제 메르스나 신종플루나 이런 사태하고 견주어 보면 신종플루 2009년이나 2015년 메르스나 2003년에 사스의 경우에 실제로 우리 거시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가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았어요. 뭐 두세 달 안에 회복이 금방 되기도 회복이 했고요. 됐어요. 네. 그리고 2003년에 사스 때 좀 충격이 컸었는데 한 6개월 갔거든요. 네. 근데 2003년도에는 다른 요인들이 있었어요.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또는 제2차 북핵 사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태를 가지고 뭐 97년도 IMF나 또는 뭐 2008년도 그 위기하고 그 이상에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근거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순수한 어떤 그런 질병 감염의 확산에 따른 그런 어떤 선례라고 하면 2003년, 2009년, 2015년에 선례가 있었고 그때의 경우에도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위기를 가지고 무슨 뭐 대경제 위기 97년이나 2008 이것과 연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이라면 몰라도 냉정한 어떤 차원에서 보면 조금 위기를 과장하는 면이 있다. 저는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지금 당장은 굉장히 힘든 것이 맞지만 이게 뭐 장기적으로 금융 위기 사태 때나 IMF 경제 위기 사태처럼 그렇게 길게 아주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이에 대해서 반론하시겠습니까? 예, 뭐 짧게 크게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그 IMF 금융 위기는 그 주로 금융 부분에서 충격이 생겨서 대기업의 도산으로 시작됐잖아요. 네.
지금은 서민 경제의 붕괴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당하는 고통은 결코 그에 못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병에 걸려 죽는 것보다 소득이 없어서 죽겠다. 죽는 사람이 더 많을 거다. 오늘 여기 올 때도 제가 택시를 탔는데 손님이 절반 이하로 줄었답니다. 그래서 산학금을 다 낼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이번 달 소득은 제로나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민 경제에 이렇게 큰 충격이 가는 건 적어도 이 나라를 끌어가시는 분들은 매우 이렇게 진중하게 매우 과감하게 그렇게 경제를 살리는 일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서민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난 기본소득을 시급하게 지급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재난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분은 공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일단 기본소득하고 재난기본소득은 앞에 재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성격이 틀려요. 네. 기본소득은 항상 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주는 겁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이 발생한 기간 동안 그리고 재난의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거냐 재난기본소득을 이야기할 거냐 이제 좀 입장이 다른데 일단은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기는 지금 너무 이르고요. 네. 재난기본소득 즉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어떤 기본 경제 활동에 필요한 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국가재정법 89조인가요? 보면 추경이라는 게 있어요. 네. 추경의 제1조가 뭐냐 하면 1항이 뭐냐 하면 대규모 자연재해, 여기 이제 질병이 들어가겠죠. 이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예산으로서 추경이라는 게 기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추경이 있는데 또다시 재난 어떤 뭐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전 불필요한 이중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따라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싶으면 추경법을 국가재정법을 좀 보완을 해서 추경에 좀 더 상세하게 자연재난, 질병, 감염에 따르는 어떤 국가 지원 체계를 체계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보다는 추경을 좀 더 세분화하고 해서 이런 질병 그 확산에 따르는 경제적인 피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와주는 그런 어떤 프레임워크를 가져갈 필요는 있다. 그런 입장에서 내용에 있어서는 네. 찬성하나 체제에 있어서는 추경으로 흡수하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네.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재난 기본소득이 아니라 추경 예산을 통해서 네. 지원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국가재정법에 이제 자연재해, 그다음에 질병재해, 그다음에 사회재해 이런 것으로 세분화해서 거기에 따르는 지원 체계를 이렇게 국가재정법에 놓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체계적이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반대하신다는 입장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예, 뭐 추경법에 나와 있는 그 자연재해, 질병으로 추경을 해서 그 사용처를 재난기본소득으로 한다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추경을 하더라도 어디다 네. 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경을 하냐 마냐 추경을 해야죠. 명목이 재난 기본소득이 그렇죠. 되면 재난기본소득도 추경을 해야죠. 네. 예,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별적으로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이렇게 뭔가 소득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에 동의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전달할 때 지금은 모두에게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네. 경제를 살려내고 특히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도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전 국민의 한 60%, 70% 가까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특정 지역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네. 어떤 특정 지역은 더 당하지만 어려움을 모든 국민이 어렵고요. 그런 상태에서 아까도 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거시지표도 아직 누가 어려움을 얼마나 당했는지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 거시지표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미시적으로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가려내는 건 매우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려내다 보면 이 코로나 다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걸 가려내다 보면. 가령 이 잘 사는 사람도 지금 매출이 제로거든요. 어려운 사람도 직장을 잃었고요. 작년 연말 통계로 어려운 사람을 가려내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행정비용 가려내기 어렵고요. 특히 그렇게 특정 지역, 그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뭔가 현금을 전달한다고 할 때, 소득을 전달한다고 할 때, 작은 액수를 전달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큰 액수, 지금은 규모가 좀 커야 되거든요. 위기 상황에 비하면. 큰 액수를 전달할 때는 불공정 시비가 생깁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은 부자들이 나중에 결국은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부자들이 결국 이 세금 부담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부담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자, 특정 지역만 하자는 건 이 재난 어떤 소득의 규모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작고요. 그래서 모두에게 하되 아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더 해야 된다는 뜻을 존중할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예를 들면 50만 원을 지급하되 이렇게 부자나 여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하면 그렇게 하면 똑같은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주면서도 이렇게 행정비용이나 어떤 형평성, 정의성 문제나 정치적인 어떤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재난 기본소득은 현재로서는 꼭 필요하고 그렇지만 재난 피해자들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이나 계층,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반론하시겠습니까? 저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행정편의주의다. 누가 얼마 필요한지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고 시간이 걸리니 일단 다 주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편한 공무원들의 탁상 공론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 아까 중산층만 되어도 지금 예를 들면 50만 원 준다고 했는데 그 중산층만 되어도 50만 원 주든 안 주든 살림에 큰 영향이 없어요. 근데 극빈층의 경우에는 5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생과 사가 갈라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같은 제한적인 재원이 있다고 하면 다 주지 말고 하위 20% 또는 하위 30%, 40% 조금 차등적으로 해서 다 주는 것은 저는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계층에게 뭐 50만 원, 100만 원 준다거나 또는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중위소득 이하 그러면 그 하위 50%거든요. 이렇게 범위를 확대해서 주면 실제로 굉장히 필요한 분에게 돈이 덜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하위 한 20% 내지 30%의 경우에 한해서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월 뭐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주는 것은 저는 일시적으로 예를 들면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제한적으로 주는 것은 저는 찬성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5천만 국민에게 모두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재정 부담을 떠나서 형평성의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국가 재정의 어떤 그런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매우 지금 그 비합리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자 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만 교수님 말씀처럼 하위 뭐 20, 30%였잖아요. 그래서 한정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금액을 더 늘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줄 돈이면 20%, 30% 하위 계층 우리 국민들에게는 100만 원, 200만 원씩을 줄 수 있는 그런 셈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지원이 되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하위 계층에 몰아서 집중해서 전 지원하는 것이 좋고 소득뿐만이 아니고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택시 운송업계, 그다음에 여행업계, 그다음에 이 자영 음식 그 중에서도 연 매출이 얼마 이하인 분들한테 전 집중해서 몰아주는 게 좋지 큰 기업에게 대형 여행사나 이런 게 주는 것은 물론 그분도 어렵지만 알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반론하시죠. 가령 뭐 하위 20%에게 50조를 준다 그러면요. 나머지 80%가 50조를 결국은 부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위 20%를 제외한 분들도 다 어렵다고요. 지금 한 60% 말씀하신 대로 한 70% 국민이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그러면
예를 들면 하위 20%를 지원하자는 건 지금 뭐 비정규직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둬서 결국은 경제학적으로는 결국 실업자에게 보조해주자는 그런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금액을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전달하는 것은 이 민주주의 제도에서 정치적으로 저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선별할수록 액수가 작아집니다. 작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불공정 시비에서 벗어나려면. 아하, 오히려 더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예, 말씀이십니까? 세금 부담은 결국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하는 건데 지금 그분들이 어려운 상태인 게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일부 도지사들이 하시는 말씀도 그렇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이렇게 전 국민에게 들이대 두 가지 제안을 제가 지금 하고 싶은데 하나는 부자들은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하자. 이제 이런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결국 비슷한 한 50%, 60% 어려운 사람들은 받을 거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기부할 테니까 그것이 지금 이 코로나 이 위기가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사회 통합도 많이 깨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부자들이 기부한 걸로 다시 또 그걸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드리고 하는 것은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는 것은 제안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제안이잖아요. 네. 지금 그 지역화폐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10억 이하의 소상공인 업종에서만 쓸 수 있거든요. 바로 그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 서비스 업종, 유통업에서 직격탄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그렇게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평성 차원에서 보나 특히 효과가 중요합니다. 효과를 보면 규모를 키워야 되는데 선별할수록 규모가 작아집니다.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위 20, 30%에게 주는 방식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주되 부자들은 기부를 하도록 하자. 그리고 뭐 중산층 중에서도 자신은 조금 덜 어렵다라고 그렇죠. 한다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현금이 아니라 지역 화폐로 주는 예. 것이 타당하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의견 있으십니까? 기부 누구한테 하는데요? 어느 단체한테 기부하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가령 우리 재난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재난 문자가 당신에게 네. 50만 원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어느 통장으로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만약 당신이 더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하고 싶다면 다음을 눌러주십시오. 뭐 50% 기부, 뭐 100% 기부. 당신이 기부한 이 액수는 다시 더 이 재난소득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분배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차 분배를 하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은 좀 마무리를 하고요. 추경 예산 부분, 뭐 결국에 뭐 연결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추경 예산이 11조 7천억 원 정도가 되잖아요. 뭐 이 정도 가지고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로 늘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11조 7천억 원 추경을 마련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추경 내용을 들여다보니까요. 이제 방역 체계 강화하는데 2조 3천, 그다음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하는데 2조 4천, 그다음에 민생 고용 안정 3조, 지역 상권 8천. 이래 가지고 결국은 코로나19로 추경을 했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 코로나19에 직접 타격을 받은 분한테 지원되는 돈은 거의 없다고 하기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 지원하기 위해서 6천억을 지원하겠다고 이번에 추경이 돼 있는데 네. 지금 코로나 그 확진자 중에서 90%가 대구 경북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경제적으로 가장 타격이 큰 지역이 대구 경북 지역이잖아요. 근데 거기 지원되는 돈은 6천억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추경을 했다고 해놓고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11조 7천억이 적다, 뭐 많다를 따지기 전에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를 위한 대책으로만 쓰이는 쪽으로 모았으면 11조 7천억이 충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다른 목적으로 쓰다 보면 100조의 추경이 된다 하더라도 코로나19하고는 상관없는 추경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은 좀 더 코로나19에 집중해서 해당되는 어떤 타격을 입은 분들에게 도움이 돌아가도록 추경의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강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예, 공감하고요.
특히 이제 어젯밤에 폴 크루그먼이라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 감세를 무려 3천억 달러를 하겠다 이렇게 준비 중인가 봅니다. 네. 그걸 보고 어려운 개인들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게 마땅하다. 왜 감세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동감합니다. 저는 뿐만 아니라 한 가지만 좀 첨언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규모가 너무 작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직접 전달되는 게 작다라는 말씀이고 저는 규모도 너무 작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기업 부분만 아직 그 가계 부분은 발표도 안 했는데 대책으로 3천억 달러거든요. 이게 360조 원입니다. 그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GDP 규모를 따져보면 우리나라로 보면 한 30조 정도 되는 겁니다. 기업 부분만. 그러니까 좀 더 11조는 지금 너무 낙관적이고 좀 소극적인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경제도 여러 가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난 기본소득이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주는 것이 타당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토론을 진행해 봤습니다. 추경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토론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대구시청을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재영 기자, 대구 신천지 신도들의 자가격리가 풀렸죠? 네, 오늘 0시부터 대구 지역 신천지 신도 5,647명의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교인들입니다. 대구시는 이들이 대규모 예배나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신천지 시설 폐쇄를 2주 더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대규모 인원이라서 동선을 하나하나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들이 자가격리 중인 또 다른 교인 확진자들과 만난다거나 또 다른 장소에서 모임을 가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네, 대구에서는 한마음 아파트와 같은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거주지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네, 신천지 대구교회 바로 뒤편 주택가에서 교인들의 집단 거주시설로 보이는 원룸과 빌라가 7곳이 나왔습니다. 이 주택가에선 확진자가 222명이 나왔는데 그중 신천지 교인이 204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나온 확진자는 자가격리 대신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합니다. 네, 어제는 한 확진자가 병원을 무단 이탈한 사건도 있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제 오후 5시 15분쯤 대구 중구 동산병원에 입원해 있던 81살 남성 확진자가 병원을 무단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남성은 택시를 타고 집 근처까지 이동을 했는데요. 2시간쯤 지나서 경찰이 확진자에게 건 전화를 택시기사가 대신 받았고 소재가 파악돼 다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치매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완치가 되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JTBC 김재현입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미 세계적 대유행에 접어들었다고 일찍부터 말을 했지만 아직 그 상황은 아니라고 했던 세계보건기구도 결국 팬데믹 선언을 하면서 각국의 공격적인 대응을 촉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온 중남미 지역도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에서의 강화된 조치가 나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입국자 의무 격리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죠? 네. 아르헨티나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 등 8개 나라에서 온 입국자를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해 왔는데 이것을 의무격리로 강화한 겁니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율적인 것도 권고도 아닌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격리 대상이 되는 출발지로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입국 제한하는 국가는 110곳이 넘었고 아예 입국을 금지하는 곳도 49개 나라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미국 할리우드 제작자에게 선고가 내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 1심 법원은 와인스틴의 형량을 23년으로 확정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29년형보다는 다소 낮지만
와인스틴의 나이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종신형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재판부는 1급 범죄적 성폭행 혐의로 20년형, 3급 강간 혐의로 3년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와인스틴은 30여 년간 여배우는 물론 회사 여직원 등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해온 것이 드러나면서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지위에서 추락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여성만 80명이 넘었고 이들 중에는 엔젤리나 졸리와 셀마 헤이액, 애슐리 저드 등 유명 여배우도 있습니다. 이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헌법 개정안이 러시아 하원과 상원 심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1일에 상원은 전체 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해 찬성 160표, 반대 1표, 기권 3표 등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개헌안에는 오는 2024년에 임기를 마치는 푸틴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기존 임기들을 백지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헌안은 다음 달 22일에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으면 곧바로 발효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문화예술계의 타격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경제 분야 타격으로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생계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강유정 평론가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원래 아침 뉴스에서 목요일에는 개봉 영화 소식, 금요일에는 또 여행 정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요즘 한참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어서요. 뉴스 체크의 문화 소식에서 요즘 연일 전해드리는 소식이 있어요. 이 행사가 취소됐다 결국. 이 행사는 연기가 됐다 이런 소식인데 요즘 뭐 워낙 생계가 막막해졌다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이 분야에도 역시 그런 분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공연이라던가 영화라던가 이 문화예술계가 대부분 이제 비정규직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연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는 그 수익으로 대부분 말하는 월급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연이 취소된다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수입이 끊어진다, 없어진다라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에서 이렇게 공연 예술 분야라던가 영화 분야에서 좀 생계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법안들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높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통과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아까 비정규직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의 고통을 같이 나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해요. 그래서 공연 예술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 자체가 전달에 42%가량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공연이 90% 이상이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예술의 전당 역시도 마찬가지고 국립공연기관 대부분도 잠정적으로 중단했고 정말 뭐 저도 기다리고 있었지만 유명했던 어떤 그 루체른 스트링 클래식 내한 공연이라던가 여러 그런 클래식 공연도 역시 많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취소된다라는 건 결국 그에 대한 영향을 차적으로 받게 맞습니다.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역 예술인들이 일이 없다고 하고 생계가 막막하다고 하고 그래서 정부가 공연업을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원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공연이 이달 공연뿐만 아니라 뭐 다음 달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 달 5월 공연 차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 가장 문제적인 게 바로 지금 단순히 한 2주, 3주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공연업계 같은 경우는 5월이 가족의 달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행사들과 공연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 해의 어떤 그 수익이 어떻게 보면 연봉 개념으로도 여겨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연이 취소된다라는 게 그냥 일회성의 문제이고 그리고 어떤 점에서 일회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좀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 이런 축제나 공연의 중단으로 인해서 이제 수개월 행사를 또 준비하는 데 들어간 기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간들도 역시도 공연이나 이런 행사가 취소되면 모조리 다 취소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공연업계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단순히 한두 달 그리고 앞으로 공연이나 혹은 축제를 못하게 되는 몇 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으로 소급해서 몇 달까지도 이제 생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의 여러 가지 좀 해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 뮤지션들 공연이요. 특히 해외에서 공연을 많이 하는 우리 가수들 있잖아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방탄소년단이 그렇고
K-팝 시장도 그야말로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거는 경제 손실로도 이어지는 부분이어서 또 얘기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BTS 공연이 이제 취소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4월 서울 콘서트도 모두 취소가 되는데 서울 콘서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지금은 또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여파가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가 잠잠해진 이후라도 해외에서 계속해서 코로나19가 문제적이라면 이런 공연 취소 사태는 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류가 굉장히 지금 단적인 예로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수상한 이후에 그러니까요. 재개봉을 하려고 했던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고 우리나라 역시도 그중 하나였는데 네. 그 재개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미뤄졌죠. 하죠. 그러니까 네.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그 영향이 연말쯤 되면 굉장히 심각한 결과로 아마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계에서는 뭐 사람들이 지금 영화관을 안 가고 있으니까 못 가니까요. 그러니까 감염 우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대표적인 우리나라 내 그 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도 결국 연기가 됐어요. 네, 그 5월에 늘 열렸습니다. 5월 첫째 주 열렸는데 지금 엊그저께 이제 모두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죠. 4월 30일부터 5월 9일 예정이었는데 5월 28일에서 6월 6일까지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그냥 정말 최종적 연기일지 아니면 더 연기가 될지도 모르는 부정확한 상황이라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3월 말 열릴 예정이었던 인디 다큐 페스티벌도 밀렸고 그리고 울주 세계산악영화제도 개막일이 가을로 다시 밀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기생충이 작년에 황금 종려상을 받았던 칸 영화제 같은 경우는 5월 12일 날 대부분 그렇게 개막을 하기 예정이었는데 당연히 지금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는 다 금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어떤 정책도 있고 또 칸느가 남부이기 때문에 이탈리아도 가깝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도 아직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만 이 영화제도 사상 처음으로 좀 멈추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다들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동안 뭐 여러 알 수 없었던 미리 그런 사태들이 있었지만 유난히 이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영화계가 받는 타격이 큰 것 같아요. 사실 2월부터 시작했었죠. 그래서 이제 영화계가 한두 주 이렇게 개봉을 늦추는 걸로 이제 처음에 시도를 했는데 지금은 그때 개봉한 영화들이 아마 포털에 들어가셔서 개봉 영화를 쳐보시면 시간이 멈췄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2월에 개봉했던 영화들이 그나마 좀 다 상영관에 걸려 있고 3, 4월에 이제 개봉했어야 된 영화들은 아예 개봉 취소가 되고 있는데 또 3, 4월은 생각보다 영화계로서는 비수기입니다. 비수기라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결국은 성수기에 가서 개봉하지 못할 작은 영화들이 개봉했던 시즌이었기 때문에 네. 작은 영화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현상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무척 포근합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곳곳 영하의 기온 보이고 있고요. 반면 낮에는 따뜻해지면서 일교차가 15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밤부터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서울 등 중북부 지역에 내일 새벽까지 5mm 정도 비가 예상되고요. 강원 산간 지역은 기온이 낮아 눈으로 쌓이겠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맑겠고요.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동안 서울이 14도, 광주와 대구는 16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이 17도가 되겠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도 함흥이 14도까지 오르면서 중부지방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침 추위는 계속 이어집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의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을 결국 선언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최근 2주 사이 중국 이외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13배 증가했고 피해국도 3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환자와 사망자, 피해국의 수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WHO의 팬데믹 선언은 1968년 홍콩 독감과 2009년 신종플루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국내 확진자의 80%가 집단 발생에서 나온 상황에서 서울 신도림 콜센터와 관련한 확진자는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해 지자체들이 지역 내 콜센터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구에서도 콜센터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남산동의 신한카드 콜센터에서 19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대구 성당동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도 지금까지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구 지역의 신천지 신도 5,600여 명은 어젯밤 자정을 기해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정할 민주당의 전당원 모바일 투표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마무리되면 최종 결정이 나오게 될 텐데 참여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